자, 1교시에 글자 하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요. 2교시에 배워야 될 글자는 화물구라는 글자니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 세 개의 다소로 분석할 수 있는데 무슨 자죠? 그렇죠. 뒤져올 진짜예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가르치려면은 다른 건 몰라도 불자 214글자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뒤져올 치자고 또 뒤져올 치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져올 치자가 뭐고 어떤 모양과 관련돼 있어요? 발과 관련돼 있죠? 네. 근데 발은 우리가 무슨 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의 발모에서 나올 자.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발 전체가 그려봤는데 그걸 문자로 나타내서 선이나 점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부분은 선이 안 표현돼 이게 족공이라고 해야지 온폭 들어간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기장을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지는 상황이 이렇게요. 이렇게 찍어지는 상황. 그걸 이렇게만 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거기서 나온 걸 정형된 글자 이 글자 또는 변형이 돼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이게 원래는 발기자인데 발이 멈춰선 동작과 관련되면서 발이라게 움직이기 위해서 멈춰서 있는데 그친다는 뜻으로 워낙 쓰이다 보니까 글짓자의 발을 자는 다시 발력변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잘 쓰이진 않지만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발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것이 옛날 글자가 이거라면 반대발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걸음보자. 걸음보자. 그 걸음보자 위에다가 물이 달라붙으면 물을 건넌다고 해서 건널 섭자가 되고 언덕이 달라붙으면 언덕을 오른다고 해서 오를 적자가 되고 뭐 글자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다 붓사만 하고 있으면은 붓사를 통해서 웬만한 글자 다 설명이 돼. 그래서 붓사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글자는 발인데 그럼 발 요거예요. 내내 요거요. 요건데 요것이 어떻게 해서 이 글자가 되냐? 발이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놓인 걸 반대쪽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위를 향해서 있는 발이 아래를 향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놓인 벽이 아래를 향해서 놓인 모양에서 그 아래쪽이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될 발이 뒤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뒤져온다는 뜻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뒤져올 진짜. 자, 이미 불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어떤 글자 이 글자 나오면 다 발과 갈린다고 해야 돼.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끌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발이 내려간다고 내릴 깡자. 예, 발을 끈다 이거 발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글자만 놓고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바로 요 글자네요. 무슨 자요? 전복자죠. 그런데 이건 전복자가 아니에요.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히는 어떤 글자냐? 자, 요 글자의 정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사실은. 책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정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전복자가 아니라 무슨 자예요? 사람인 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글자를 세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인 자예요, 사람인 자. 사람인 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책에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나라에서 어느 정책을 제대로 하려고 치면은 이렇게 잘못 쓰인 글자들 고쳐놔야 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입구자인데요. 입구자냐 또는 입구자의 형태냐를 놓고는 이제 문자학자의 개념가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입구자를 봐요. 그냥 복잡하다 이제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그것의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입구자로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다른 문자학자들은요. 저도 35년 동안 문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뭐 얘기를 하는 바인데 그래서 결국 발과 사람과 입이 포함된 글자인데 글자 자체가 이 글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 글자 이게 소전에서요. 소전 형태예요. 소전 형태에서 이렇게 표현됐자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글자를 갖다가 그게 요 글자가 지금 소전에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요 글자고 요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봤어요. 요 글자고 요 글자. 소전 형태만 보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글자를 설명할 때는 그럼 각자고 사람 일자가 합쳐져가지고 각각 아니에요 지금. 각자가 음역화를 한 글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각이 가가 되고 가가 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미뤄 짐작을 했죠.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허물을 나타낸다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할 수도 있죠. 못한 일도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왜 허물이 제가 많겠어요? 한자만 했기 때문에. 썩을 놈 한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걸 한자만큼 했으면 그 분야에 벌써 뭐 굶어 죽을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자, 근데 이게 온당치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풀이가 온당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소전인데 각골문에 사람의 발 밑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됐거든. 그게 각각 글자가 없어. 각골문에 보면은 아래를 향한 발과 그냥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풀이는 소전을 바탕으로 한 풀이 지나지 않을 뿐이야. 정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으니까 요걸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걸 놓고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어요. 요걸 놓고 보면 발과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죠? 발이 이 아래로 이르는 상황이에요. 이르는데 사람한테 이르는다 이거예요. 뭔가가 사람한테 이르는데 그게 이제 허물로 보는 거야. 재앙으로 보는 거야. 그게 하나의 견해고 또 다른 견해 하나가 뭐냐 발로 사람을 짓밟는 거야. 그 사람 짓밟힌 사람이 죄 없이 그냥 짓밟히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짓밟힌 거. 죄를 뜻하는 말이 뭐예요? 죄를 뜻하는 한자가 죄인데 그게 허물이잖아. 그 허물. 그래서 후자 쪽이 견해가 더 마땅하다고 여기지긴 해요. 근데 문자학자의 견해가 조금씩 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이게 가장 합당하게 보이긴 해요.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져서 이 문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을 지니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음을 지니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로 쓰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약속에 의해서 쓰여져 와가지고 오늘날 이르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글의 형태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음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 뜻이 되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제기.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갖고 그것을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는데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학자들이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제대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쪽이 이제 가장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옳은 견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공부하는데 35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발로 짓밟는다고 하는데 발로만 짓밟는 게 이거 야단을 치겠지. 그러니까 입이 달라붙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진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한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에 포함되는 글자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어휘가 뭐냐면요. 세종대왕이 누구죠? 이천이나 그렇죠. 장영실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 장영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청이나 장영실한테 해시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해시계. 그렇죠. 그 해시계가 저 솥단지처럼 생겼어. 하늘을 우러러보게끔 이렇게 솥단지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바늘침 같은 거 뼈자가 바늘침이 있고 그 솥단지 속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절기나든지 시간을 갖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해를 보면은 그 뾰족한 바늘침 끝에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딱 보이는 그 선에서 절기라든지 시간을 알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옛날에 해시계야, 해시계. 이게 저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에서 나왔어. 이 물건이. 그리고 저 도전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퀴즈 만지고 뭐 이럴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꼭 알아야 될 의의라는 걸 드러나는데 우리 선생님 이미 얘기했어. 앙부, 그렇죠. 앙부 일부의 구자예요. 우러를 앙자, 가마솥 부자, 가마솥처럼 생겼으니까 날일자. 이게 앙부 일구 대신 앙부 일영이라고 돼. 일영, 그림자 영자 써서 부르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 앙부 일영, 앙부 일 군데 이 구자가 뭐냐면 해그림자야, 해그림자. 그래서 무슨 자를 더 붙이면 되냐? 날일자를 붙여야 돼. 근데 방금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가로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 이게 그림자 구자가 돼. 해그림자 구자. 그냥 해 빼고 그냥 그림자구라고도 그죠? 근데 이게 음이 귀로도 익혀, 귀. 그래서 앙부 일영, 앙부 일구, 앙부 일귀 세 개로 익혀지는 거지. 자, 그때 쓰이는 구자, 그림자 구자. 앙부 일영 또는 앙부 일구자를 쓰는데 귀로도 익힌다니까. 그래서 앙부 일귀라고도 해요. 책에 따라서. 그때 쓰이는 그림자 구자까지도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화물구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8일편 21장의 17화짜리를 다 끝냈는데요. 거기에 이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잘 알다시피 문장고를 뭐 깊이 있게 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요. 자, 일단 문장, 제가 풀이하는 문장을 읽어보는데요. 애공이 제아에게 사에 대해서 묻자 제아가 대하여 말했다. 하우시는 소나무로 했고 음나라 사람은 측백나무로 했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 했으니 말하길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제아가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스승인 공자께서 말을 했어요.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마친 일이라 가라지 아니하며 이미 지나갔으니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공간 상황이 미로짐작이 되죠. 등장인물이 애공이잖아요. 애공과 제아, 또 공자까지 등장하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토지의 신, 사에 대해서.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이유가 지금 문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애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있는데, 세 사람이 지금 글자 속에 등장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냐? 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는데요. 앞에서 그 애공이 한번 나왔어요. 공자가 살아 시절에 노나라 군주가 4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양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정공이 있고, 그 다음에 애공이 있다고 했죠. 양공은 공자 10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소공은 공자가 42살일 때 죽었고, 그 다음에 정공은 57살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자가 먼저 73세에 죽었어요. 애공보다 먼저. 자, 근데 그 애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공은 곧 공자 말년에 노나라 군주인 거야. 노나라 말년에.
공자 시대에 4명의 군주가 등장하는데 그 말년 때예요. 공자가 말년인데 공자가 14년 동안 주위 쳐나오고 나서 돌아온 뒤에는 출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공자 제자가 출사했죠. 그러니까 제아가 애공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을 때인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공자는 말년을 진짜 후생들 책 쓰고 후생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야. 그때에 제아가 양공 이게 이제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공이 제한테 물어본 거죠. 이제 지금 뭐에 대해서 사에 대해서요. 자, 근데 제아는 누구냐면 제아는 공자보다 27살 연하인데요. 27살이면 자식벌이죠, 자식벌. 저도보다 옛날로 가면요. 근데 공자가 주위천하 10년 동안 주위천하 할 때 공자를 받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 가운데 10명이 공문 10철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거기 공문 10철에 들어간 사람이. 자, 그래서 공문 10철 그런데 이제 언어의 재주가 있는 제자로 이제 뽑힌 제자고 이 사람은 성은 제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 제고예요. 성은 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여고 자가 적시간 자가 제아예요. 제아. 지금 쓰고 있는 건 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아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사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물은 거예요. 줄여서 지금 얘기했지만은 사 자체를 보는 건 사와 관련된 일을 물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 사를 갖다가 토지의 신사자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 글자를 갖다가 이체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무슨 자가 더 달라붙었어요? 이체자가 나무 목자가 더 달라붙었죠? 이체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토지의 신사자고 여기다가 나무 목자가 더 붙여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나무 목자를 붙인 이유가 이제 차에서 제사를 짓는데 제사와 관련된 나무야 이게 지금. 제사 관련된 나무인데 이게 문장가들이에요. 문장들이 한학자들이 이 나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그 나무는 신목이로 설명한 사람도 있고요. 또는 신이 위패 이런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가 사직당 관련된 사직에 심어준 나무냐 아니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위패인 신인을 말하냐 그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상황까지 깊이 있게 저는 들어가지는 않고 싶은데 저는 일단 신이 쪽으로 봐요. 신이 위패. 그 위패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애공이 문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수장적 누구 얘기해요? 제아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아가 대답했어요. 하우씨는 우임금의 별칭이에요. 중국의 세습이 선양이 됐다가 나중에 세습이 되잖아요. 선양이라는 것이 덕망 있는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임금이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물려주면서 근데 우임금도 선양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식한테 갔기 때문에 우임금 이후에는 세습이 됐어요. 세습. 지금 오늘날에도 세습이 된 나라가 지금 북한이야. 북한. 김씨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식으로 세습되고 있잖아요. 그 요즘 세상에 민주시대에 국민이 주인이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군주시대나 가는 거가 이제 세습이라는 게 이조시대처럼 이조시대라는 말도 쓰면 안 되지만 물론 조선시대라고 해야겠죠. 그 세습이 맨 처음 시작된 우임금이 하나를 세운 사람이고 하나의 임금이기 때문에 하에다 임금을자를 써서 하우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우시 우임금의 별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하우시는 우임금의 별칭이기도 하지만 우임금이 하나를 세웠기 때문에 한나라를 뜻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하우시라고 했지만 한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죠.
그때는 사회 신목 또는 신이에요. 저는 신이로 본다고 하는데 신이를 소나무 썼다 이거 소나무. 소나무 했고 그 다음에 은인 200이라고 했는데 100이 우리가 이렇게도 쓰는 글자인데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잣나무 100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중국에서는 잣나무라는 뜻으로 이게 책임질을 안 해요. 측백이라고 한다 이게 측백.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한번 있죠. 이 잣나무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학명을 보면 코리아하고 관련돼 있어요. 코리아. 우리나라의 자생이 된 나무.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산둥반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 발에만 여기 튀어나온 이게 요동반도 요동반도고 이게 산동반도고. 제가 이걸 그려본 이유가 이게 이 요동반도 요 지역까지 중국에서는 요 지역에서 볼 수 있어. 잣나무를 갖다가 이게 중국 우리나라 이게 중국 땅 아니에요 지금 중국 땅.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잣나무예요. 근데 노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노나라. 그렇죠? 네. 지금 공자나 애공이 지금 노나라 군주니까 노나라와 싸우는데 지금 거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잣을 갖다가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잣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게 측백나무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잣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잣나무를 갖다 이게 소나무 비슷하다고 봐서 과송이라고 보고요. 과송. 예. 네. 또는 유송이라고도 불러요. 유송. 중국에서 잣나무를 이런 말이 중국 오늘날에도 과송, 유송 또는 뭐 홍송 또는 해송 또 잣나무가 우리도 저 산에 가면은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잣나무인지 구분을 하면은 이파리를 하나 따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파리를 따면 5개면 무조건 잣나무야. 잘 모르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적송 이런 것들은 이제 2개로 돼 있어요. 2개. 그리고 잣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5개가 돼 있어.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오엽성이라고 그래요. 오엽성. 우리나라에서도 오엽성이라고 그래요. 오엽성. 자, 중국에서 잣나무는 이게 명칭이에요. 이게 전부 명칭인데 여기에 과송은 잣나무 열매, 잣나무를 키우는 이 잣씨 실백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잣나무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실백을 하는데 잣나무 열매를 채취하기 위함이니까 열매 갖다 썼다고 생각하고 잣나무 진액이 있어요. 진액이 굉장히 많아요. 기름처럼 찐득찐득하는 진액이 많기 때문에 기름자를 썼다고 생각하고 목질 붓기 때문에 붉은자를 썼다고 생각하고 이파리가 5개 때문에 오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송인데 이게 바다에서 큰 바다에 자를 썼잖아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해서 해송이라 했을까요? 이게 저는 지리산 깊은 산 속에서도 잣나무 씨앗을 제가 향을 좋아해가지고 잣송이를 한번 따보려고 아이고 나 한참 젊을 때 대학교 때인데 지리산 천왕봉에서 혼자서 대학교 때 여름방학 때마다 지리산 천왕봉을 다녔거든요. 혼자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잣송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올라가고 있어. 저는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잣냄새가 쓱 지나가는데 잣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 물어볼게요. 어디서 근데 저 밑에서 그 잣을 땄다고 그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잣나무가 아니라 서 있어. 나도 하나 따봐야지. 혹은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는데 중간에 포기 힘들다. 대학생 때니까 잣을 보러 올라가는데 꼭대기 있더라. 꼭대기. 가다하던 꼭대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잣은 꼭대기만 열린대. 그럴 줄 알았으면 올라가지 말았었는데 떨어져 죽을 뻔했어. 네, 떨어지게. 그냥 내려오니까 옷이 엉망이야. 이게 길이 많아가지고 막 진덕진덕 손바닥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잣나무 하나를 한번 올라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지리산 꼭대기에서 사는데 바다일자를 쓴 게 이상하잖아요. 바다일자를 쓴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요 요 요동을 갖다가 요해라고 돼. 요해라고 요동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그걸 요해라고 그러는데 요해에서 나는 소나무처럼 생긴 나무다 이거. 요해가 요해야 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의 자를 쓴 이유가 요동반도 때문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나에서 오늘날 내 산동반도에서 보기가 힘들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여굴자는 잣나무로 풀이면 안 돼. 세안년의 지 성백지 호조 올 때 쓰이는 백도 바로 측백나무로 풀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잣나무로 풀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문장 풀이하신 분들 보면은 요즘 책에는 전부 다 측백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공부하신 분들 또는 옛날 책에는 자시로 풀이된 책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은나라 사람은 은인 이백하고 했는데 측백나무로 풀이했고요. 주나라 사람들은 밤율자여 밤나무로 했으니 문장을 줄였다고 봐야 돼. 주나라 사람들이 밤나무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왈, 사민, 전율, 인이다 뭐 이렇게요. 제가 문장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토를 갖다가 단데 좀 어색한데요. 이렇게 했는데 고풀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죠. 전율의 율자가 밤나무 율자인데 밤송이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가까이 이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두렵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분화돼서 써야 돼. 밤나무로만 쓰이고 두렵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신방들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분화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밤율자가 두렵다는 뜻에서 영향을 준다고 봐야지. 분화된 것은 분화된 것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인 전율을 느끼다 할 때는 밤율자를 안 쓰고 전적대에서 아마 죽음과 관련된 곳이잖아. 전율이 그 쌍전자를 쓰죠. 전율을 이렇게 쓰지 요 글자를 갖다 쓰지 않는데 문장 속에서는 두렵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문지하시고요. 그래서 스승님이 그것을 듣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하하고 애공이 사이돼서 물으니까 제하가 대답한 걸 놓고 이제 스승이 그걸 듣고 말했는데 성사불설이요.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아니하며 수사 불가인데 마친 일은 가하지 아니하며 기왕 불구로다 했는데 이미 지나갔으니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뭐 이렇게 풀을 했네요. 이제 공자가 제하를 책망한 거예요. 책망한 건데 그런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신출한자로 막바로 넘어가는데 8편 제22장의 신출한자부터 살펴본대요. 대롱만자가 몇 문제 나왔네요. 자, 좀 칠판을 지우고 난 다음에요. 대롱만자예요. 자, 글자를 분석해 보는데 하나는 대중머리고 하나는 벼슬관자, 벼슬아치 관자죠. 용어를 정확히 구사해야 된다. 이건 대죽 머리고 무슨 자를 간략하는 거예요? 대죽자를 간략하는 거죠. 네. 이걸 대죽의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대죽머리 하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용어를 정확히 구사해야 된다 이게요. 이 대죽자가 다른 글자가 없을 때 윗부분에 쓰이는 상황이에요. 윗부분에 쓰이는 상황.
그래서 머리를 붙인 거예요. 지금 대입자 이게 뭐 대까지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 대까지 이 두 개의 댄잎이 이렇게 달린 댄잎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죠. 대까지가 이렇게 있고 댄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거 조금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것이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에 같은 형태로 쓰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달리 펴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벼슬관자예요. 벼슬아치관자, 벼슬관자. 오늘날에 쓰여진 자형만 놓고 보면 바로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져 있네요. 근데 이게 문자로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등뼈자인데 이건 문자로 쓰여지는 글자가인데 사실은 있죠. 요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예요. 이 글자. 벼슬관자의 소전의 형태예요. 우리 소전의 형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전 형태가. 이 글자의 소전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진면자고 이게 진면자고요. 바로 요 형태에서 정형화돼서 나온 글자는 사실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그걸 하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요 글자는 이 글자를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 글자를 줄여놓은 거. 이 글자의 획 하나가 생략된 형태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그 위에 글자가 오다 보니까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글자가 뭐예요? 언덕태라는 글자겠죠. 뭐 이거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일치월장 오고 계시는구만. 언덕태. 이걸 이체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언덕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서로 통용이 되는 글자예요. 이거 언덕태거든요. 문자로서 이걸 자로 나왔죠. 태적문을 때 쓴 글자. 태비문을 때 쓴 글자. 이게 어떻게 언덕이 됐겠어요? 언덕이라는 게 우리가 언덕을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언덕고자가 있잖아요. 언덕고자. 그렇죠? 언덕고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이 글자. 그렇죠?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언덕이 그렇게 큰 언덕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 몇 산자라면 이게 두 개예요. 조그마한 양쪽에 있는 조그마한 두 개의 언덕이에요. 이게 산보다 작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그 밑에 산이 이게 큰 산에 이게 몇 산자에 작은 언덕이 더 겹쳐져 있으니까 이게 큰 산 학자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요 글자가 두 개가 더 겹쳐 있으니까 이게 큰 산, 관악산, 설악산을 뜻하는 학자. 물론 이 글자는 다시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형동자로 이렇게 해요. 오국자로 붙여서 같은 글자예요. 큰 산 학자. 큰 산 학자. 그 큰 산 학자의 몇 산 위에 들어가는 게 언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요핵 살리고 여기 살려서 처음 오는 여기 언덕 글자죠. 이게 언덕에서 나온 언덕 글자예요.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빤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세워서 쓰죠. 세워서 쓴단 말이에요. 요거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거 세워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세워서 쓰면 이렇게. 요거 세웠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거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간략화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언덕이 언덕. 그러니까 언덕.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많이 세워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언덕을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 이게 언덕. 결국 벼슬관자는 언덕 위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덕 위의 집. 언덕 위의 집이에요 지금. 그 언덕 위의 집. 언덕 위인데 언덕 위의 교회당. 교회당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이죠. 집이 커 많이 모여야 되는 커. 지금 사실은 한자 가운데 이 글자를 써가지고요. 요 글자를 써가지고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를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가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집과 관련되는 글자가.
이게 객사관자예요. 객사관자. 그죠? 여관할 때 쓴 글자. 백악관 할 때 쓴 글자예요. 백악관. 이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제가 나온 대학교 성균관 할 때 성균관이 어떻게 돼요? 여러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잖아. 조선시대 때요. 여기 이게 집이게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이 객사가 되는 집이야. 이 집이 이 집면자가 이 집이 객사가 되는 집과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요 객사관자가 벼슬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야. 이게 객사를 뜻하는 집인데 벼슬아치가 보면은 객사 집인데 그게 객사인 집이야. 이게 객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벼슬의 뜻으로 많이 쓰니까 객사라 된 글자는 이게 밥시자를 왜 밥시자를 썼냐? 이 객사가 나라에서 임금이 보낸 관리라든지 또는 사신 같은 것이 머물면서 밥을 같은 걸 먹고 해결하면서 잠자는 곳이야. 옛날에 주막에 가면은 잠은 공짜로 자요. 먹는 거 주모 밥 한 산 주시게 술 한 잔 주시게 해놓고 딱 먹고 잠은 그 자리에서 쓰. 자 밥값을 안 내. 잠자리 값을 안 내. 밥값한데 옛날 객사에서 조그만 객사 남은 애들이 쭉 가다가 주막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모 밥 한 상 주시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놓더니 그 옆에 상물 그 옆에 누워서 자. 돈은 안 내. 잠자리는 돈은 먹는 것이야. 그게 밥시자를 쓰는 거야 지금. 여관의 관자를. 밥값만 내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 밥값만 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잠자리야 진짜 자리 비켜주고 하거든. 이게 글자가 문화를 그런 문을 담고 있는 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객사예요. 객사. 객사인데 보세요. 옛날에 중형 고을마다 정통적인 중형 고을마다가 고을이 읍이 읍에 성을 쌓고 읍성을 쌓고 그 읍성에 벼슬아치들이 머무는데 그 읍성에 나라에서 관리가 오면은 그 머무는 객사가 있어야 돼. 객사. 그래서 읍성에 가면 다 객사가 있어요. 객사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읍성에 잘 보존된 동네 가면 객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일제강점기 많이 없어지고 막 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어요. 전주에 가면은 풍패지관이라고 해가지고 풍패지관. 풍패지관이라는 객사가 유명한 객사가 있어요. 이 풍패가 유방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 풍패가 유방이 고향이라고 했죠. 조선을 세운 사람 이성계 고향이 어디예요? 전주. 그것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지금. 그 풍패지관이 있는 읍성도가 지금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데 그림이 흐릿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객사를 찾아보세요. 안 보이죠? 네. 자, 안 보이는데 최고 큰 집을 찾아본대. 이게 있어요? 네. 최고 큰 집. 그게 거기에 보면 최고 윗부분에 이 최고 크게 있게 조그만 다른 집이 이렇게 있는데 최고 그러니까 한 고을에서 최고 큰 집이 객사야. 이 객사가 결국 궁궐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객사가 나라님이 사신들이 와서 머문다고 했죠. 그 고을에 있는 궁궐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읍성에서 최고 크게 짓는 건물이 객사예요. 오늘날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크게 짓고 모르지만 조선시대에서는 그 읍성에서 최고 크게 지은 집이 바로 이 객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객사에 사신도 와서 머물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밥 먹을 때 이왕이면 뭐가 좋아야 된다? 경치가 좋아야 돼. 그래서 이게 옛날 삼난수부교. 산난숲에 산기에 있고 앞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할 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경치 구경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이제 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집인데 그런 집이 벼슬아치들이 와서 머물고 뭐 어느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벼슬의 뜻으로만 이게 쓰고 또 그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벼슬아치 뜻으로 쓰이고
정작 그 집을 나타낸 글자를 팝시를 붙여서 백사관자가 새롭게 만들어졌네 이게. 자, 벼슬관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이제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글자만 알면 안 돼요. 글자 속에 포함된 문화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벼슬관자가요. 벼슬관자가 음역하는 글자. 근데 벼슬관자가 우리 책에 보면요 400 이게 지금 대롱관자가 저기 413번째인데 벼슬관자가 415에 있어요 지금. 막바로 밑에 있어. 밑에 있으니까 그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면서 보라는 그림이 바로 이게 그림이었고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바로요 이 대나무가 달라붙어서 대롱관자예요. 대롱관자. 대롱을 통해서 연주되는 악기를 그래서 관악기라고 그러죠. 관악기. 요 관자가 달라붙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음절 어휘가 하나가 있어. 관포지기하고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관포지기 아니고 저 좌정관천. 그래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통하는 이음절의 한자가 관견이야. 관견. 이 시험에 비교적 자주 나오는 어휘야.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배울 때 그 글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떤 어휘가 있어. 그런 어휘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관견인데 대롱 속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대롱 속으로. 그러면 그 대롱의 크기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야. 우물의 개구리가 우물천장 우물의 입구만큼 세상이 전부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자정관천과 통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널관자. 관은 관인데 나무로 만든 널이요 널. 자, 이런 글자에서요 벼슬관자에 관련된 글자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 글자 복음중자 끝나고 그 다음 글자 벼슬관자인데 그 다음 벼슬관자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네. 그거 막바로 복음중자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있죠. 시계를 보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설명해요.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잘 지키죠? 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